숨겨진 작품 속 미스테리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 속에 숨겨진 미스테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작품이 있습니다.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이 두 작품에 대한 미스테리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4월 15일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빈치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과학자로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빈치의 작품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모나리자입니다. 이 작품은 1503년부터 1506년 사이에 그려졌으며 현재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그녀의 눈 속에 숨겨진 문자와 숫자는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립문화유산위원회는 약 500여 년 된 명화 모나리자의 눈 속에서 작은 글자와 숫자들을 발견해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위원회 소속 루이지 볼지아가 골동품 상점에서 모나리자와 관련된 50여 년 전 책을 찾아낸 이후 연구원들이 모나리자의 눈을 촬영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모나리자의 눈 속에서 글자와 숫자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바노 빈체티 위원장은 맨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확대경으로 보면 확실히 보인다며 오른쪽 눈 안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글자 LV가 보인다고 말했는데, 이어 그는 왼쪽 눈에도 글자들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며 확실하게 구별하기 매우 어렵지만 글자 C나 B처럼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빈체티 위원장은 이 그림이 500여 년이 됐다는 점에서 글자가 처음 그려질 때처럼 정확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문제는 이것이 무슨 뜻이냐이다라고 영국 매체 더 선에 말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모나리자의 배경인 다리 아치 부분에서도 숫자 70이나 글자 L 숫자 2처럼 보이는 상징을 발견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나리자의 눈을 확대한 사진을 공개한 데일리메일은 그냥 확대해서는 보이지 않는다며 현미경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다빈치가 언젠가 자신이 남긴 단서들이 발견되기를 바래서 글자를 남긴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혼자만 아는 재미로 남긴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인 최후의 만찬은 1495년부터 1498년 사이에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의 식당 벽에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예수와 그의 12제자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저녁 식사를 묘사하고 있으며 다빈치는 이 장면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배신의 순간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는 숨겨진 음악적 코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다빈치가 단순한 화가가 아닌 다재다능한 천재였음을 보여줍니다. 다빈치는 또한 비트루비우스 인간이라는 작품을 통해 인체의 비례와 조화를 탐구했습니다. 이 작품은 1490년경에 그려졌으며 현재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비트루비우스 인간은 인체의 이상적인 비례를 나타내며 다빈치의 과학적 탐구와 예술적 감각이 결합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빈치의 작품들은 그의 뛰어난 관찰력과 창의력을 보여주며 그의 미스터리한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 숨겨진 비밀들은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탐구되고 있으며 이는 다빈치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닌 진정한 르네상스 인간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과 생애는 수많은 미스터리와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한 예술작품을 넘어 숨겨진 메시지와 상징들로 가득 차 있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빈치의 이야기는 미스터리의 범주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다빈치의 작품에는 수많은 숨겨진 메시지와 상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최후의 만찬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의 재현이 아닙니다. 이 작품에는 예수와 12제자의 손과 식탁 위에 놓인 빵덩어리가 각각 하나의 음표를 나타내는 악보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다빈치가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음악과 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천재였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다빈치의 작품에는 종종 과학적이고 해부학적인 지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창조에서 미켈란젤로가 인간 두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숨겨놓은 것처럼 다빈치 역시 그의 작품에 해부학적 지식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다빈치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과학자이자 해부학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다빈치의 작품에는 종종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심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나리자의 눈에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작은 문자와 숫자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다빈치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철학자이자 사상가였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다빈치의 생애 자체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그중 일부는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그의 노트에는 수많은 발명품과 아이디어가 담겨 있지만 그중 일부는 당시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다빈치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천재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는 미스터리의 범주에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작품과 생애는 단순한 예술적 성취를 넘어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 놀라운 업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빈치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과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천재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과 해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는 많은 비밀과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인 최후의 만찬과 모나리자는 특히 많은 논란과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작품들의 숨겨진 비밀과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은 예수와 12제자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저녁 식사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다빈치가 1494년부터 1498년까지 4년에 걸쳐 완성한 대작으로 예수가 너희 중에 배반자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탈리아의 음악가이자 컴퓨터 전문가인 조반니 엠팔라는 최후의 만찬에서 숨겨진 레퀴엠 진홍곡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수와 12제자들의 손과 식탁 위에 놓인 빵덩어리가 각각 하나의 음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를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할 수 있는 40초짜리 찬송으로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스릴러 소설가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에서 제기된 이론에 따르면 예수의 오른쪽에 있는 제자가 실제로 사도 요한으로 변장한 막달라 마리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외모가 여성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다빈치가 의도적으로 숨긴 메시지일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모나리자. 모나리자는 다빈치의 15세기 걸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에도 여러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나리자의 미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탈리아 연구원 실바노 빈체티는 2011년에 모나리자의 눈에 현미경으로 그려진 문자와 숫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른쪽 눈 위에 있는 에리 다빈치의 이름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숫자 72는 모나리자 뒤에 다리 아치에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세상의 창조와 남성과 여성의 이중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두 번째로 모나리자의 자세와 의상은 그녀가 임신 중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임산부가 자주 착용했던 파리배 위에 위치하는 방식과 어깨 주위의 베일을 감안할 때 그녀가 임신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러한 비밀을 작품에 숨긴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빈치는 인체 해부학과 과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작품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후의 만찬에서 발견된 레퀴엠은 다빈치가 음악과 과학을 결합한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둘째, 다빈치는 당시 사회와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고자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숨겨놓은 것은 당시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나리자의 미소와 눈에 숨겨진 메시지는 다빈치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개인적인 신념과 철학을 표현하고자 했음을 나타냅니다. 셋째, 다빈치는 예술을 통해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작품에 숨겨진 비밀들은 후대의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해석함으로써 다빈치의 지식과 철학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와 같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 숨겨진 비밀들은 그의 과학적 호기심, 사회적 도전, 그리고 예술을 통한 지식의 확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에 대한 경험담과 사실에 입각한 자료들을 통해 다빈치의 작품이 왜 그렇게 매력적이고 신비로운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 모나리자의 미소는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습니다. 2005년 네덜란드의 과학자들은 모나리자의 미소를 분석하기 위해 감정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모나리자의 미소가 83%, 행복 9%, 혐오 6%, 공포 2% 분노를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모나리자의 미소가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2010년 프랑스의 연구원들은 모나리자의 눈에 숨겨진 작은 문자와 숫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다빈치가 자신의 이름과 작품의 비밀을 숨겨놓았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의 또 다른 걸작으로 이 작품에도 여러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007년 이탈리아의 음악가 조반니 마리아 팔라는 최후의 만찬에서 숨겨진 음악적 코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수와 12제자의 손과 식탁 위에 놓인 빵덩어리가 각각 하나의 음표를 나타내며 이를 파이프 오르간으로 연주할 수 있는 40초짜리 찬송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다빈치가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음악과 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천재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의 오른쪽에 있는 제자가 실제로 사도 요한으로 변장한 막달라 마리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에서 제기되었으며 이는 다빈치가 의도적으로 숨긴 메시지일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비트루비우스 인간. 비트루비우스 인간은 다빈치의 또 다른 유명한 작품으로 인체의 비례와 조화를 탐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490년경에 그려졌으며 현재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비트루비우스 인간은 인체의 이상적인 비례를 나타내며 다빈치의 과학적 탐구와 예술적 감각이 결합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빈치의 노트. 다빈치는 많은 노트를 남겼으며 그중 일부는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노트에는 수많은 발명품과 아이디어가 담겨 있으며 그중 일부는 당시 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빈치는 헬리콥터, 탱크, 잠수함 등의 설계를 남겼으며 이는 다빈치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천재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 숨겨진 비밀과 미스터리는 후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연구와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 숨겨진 비밀과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과학적, 예술적, 역사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이러한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결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다빈치의 작품에 숨겨진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의 미소와 눈에 숨겨진 문자와 숫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과 현미경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다빈치가 의도한 메시지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에서 발견된 음악적 코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음악, 이론과 컴퓨터 분석을 결합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은 다빈치의 작품에 숨겨진 비밀을 명확히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예술적 접근을 통해 다빈치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는 예술가로서의 감각과 창의력을 통해 작품에 다양한 상징과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의 미소는 단순한 미소가 아니라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와 제자들의 손과 식탁 위에 놓인 빵덩어리는 각각 하나의 음표를 나타내며 이는 다빈치가 음악과 예술을 결합한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적 접근은 다빈치의 작품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역사적 접근을 통해 다빈치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작품에는 당시 사회와 문화적 배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후의 만찬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숨겨놓은 것은 당시 교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나리자의 미소와 눈에 숨겨진 메시지는 다빈치가 자신의 작품을 통해 개인적인 신념과 철학을 표현하고자 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접근은 다빈치의 작품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 숨겨진 비밀과 미스터리는 다빈치의 작품을 더욱 매력적이고 신비롭게 만들며 후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연구와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빈치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예술적,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빈치의 작품에 숨겨진 비밀을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다빈치의 작품에 숨겨진 비밀을 풀기 위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예술적 성취를 넘어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 놀라운 업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빈치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과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천재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과 해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에도 좀 더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야 문명의 소멸에 대한 미스테리.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야 문명의 소멸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크게 번창했던 문명이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그에 따른 미스테리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대단한 발견이나 쇼킹할 만큼의 미스테리는 아니라는 점 미리 밝혀드리며 마야 문명의 소멸에 대한 미스테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마야 문명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서기 1500년경까지 중앙아메리카의 멕시코, 남부, 과테말라, 벨리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지에서 번성한 고대 문명입니다. 이 문명은 뛰어난 건축기술, 천문학, 수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마야 문명은 갑작스럽게 소멸하게 되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마야 문명의 소멸은 주로 서기 800년에서 900년 사이에 일어났으며 이 시기를 고전기 말기 붕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마야 문명의 주요 도시들이 버려지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마야 문명의 소멸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전쟁, 경제적 문제, 환경 파괴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마야 문명의 소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기 800년부터 100년간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었으며 이는 농업 생산량의 감소와 식량 부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마야 문명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마야 문명은 도시 간의 전쟁과 갈등으로 인해 내부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전쟁은 자원 고갈과 인구 감소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마야 문명의 붕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마야 문명의 소멸에 기여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마야 문명은 상업과 무역을 통해 번영하였으나 무역 경로의 변화와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마야 문명의 붕괴를 초래하였습니다. 환경 파괴 역시 마야 문명의 소멸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야 문명은 농업을 위해 대규모로 숲을 개간하였으며 이는 토양 침식과 산림 파괴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파괴는 농업 생산량의 감소와 생태계의 불안정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마야 문명의 붕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마야 문명의 소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정확한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전쟁, 경제적 문제, 환경 파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마야 문명이 소멸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야 문명의 소멸은 고대 문명의 붕괴와 관련된 중요한 사례로 현대 사회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야 문명의 소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소멸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미스터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미스터리로 여겨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야 문명의 소멸은 매우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갑자기 붕괴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문을 남깁니다. 둘째, 마야 문명의 소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어느 하나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쟁, 경제적 문제, 환경 파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마야 문명의 소멸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듭니다. 마야 문명의 소멸에 대한 미스터리는 현대 사회에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야 문명의 소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스터리 사건에 대한 경험담이나 체험은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한 탐험가가 마야 문명의 유적지를 탐험하던 중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탐험가는 마야 문명의 유적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한 고대 사원의 입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야 문명의 신비로운 유물들을 발견하였고 이 유물들은 마야 문명의 소멸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탐험가는 유물들을 조사하던 중 갑자기 사라졌고 그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마야 문명의 소멸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예로 한 고고학자가 마야 문명의 유적지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겪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고고학자는 발굴 작업 중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였고 그 현상은 마치 마야 문명의 신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더 깊이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마야 문명의 소멸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고학자는 그 단서를 조사하던 중 갑자기 사라졌고 그의 행방은 앞선 사례와 같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스터리 사건들은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마야 문명의 소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야 문명의 소멸에 대한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마야 문명의 유적지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한 발굴 작업과 유물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사용하여 지하 구조물을 탐사하거나 DNA 분석을 통해 고대 마야인들의 생활 방식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은 마야 문명의 소멸 원인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가 마야 문명의 소멸에 미친 영향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대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마야 문명의 농업 및 환경관리 방식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마야인들이 가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환경 파괴를 어떻게 최소화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야 문명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대 문서와 비문을 해독하고 마야 문명의 정치적 갈등과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마야 문명이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들의 붕괴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야 문명의 주요 도시들 간의 갈등과 전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러한 갈등이 마야 문명의 붕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마야 문명의 경제적 구조와 무역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대 마야인들이 사용한 화폐와 무역 경로를 조사하고 그들의 경제적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마야 문명의 경제적 기반이 어떻게 붕괴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들의 소멸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야 문명이 어떤 자원을 무역했는지, 무역 경로의 변화가 그들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마야 문명의 소멸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마야 문명의 소멸을 통해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야 문명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야 문명의 소멸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야 문명의 소멸 원인을 밝히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야 문명의 소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를 준비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왕국 나스카의 지상화.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미스테리 중 하나인 나스카의 지상화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페루 남부의 나스카와 후마나 평원에 위치한 거대한 지상 그림들로 기원전 500년에서 서기 50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상화들은 주로 동물, 식물, 기하학적 무늬 등을 포함하며 그 크기와 정교함으로 인해 하늘에서만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1920년대에 비행기 조종사가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그 의미와 목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나스카 지상화의 제작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 시대에는 가히 전문 지식이 총망라될 만큼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정교함을 필요로 합니다. 나스카 사막의 표면은 어두운 돌로 덮여 있으며 이 돌을 치워 밝은 색의 흙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상화는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스카 지상화의 목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 중 하나는 천문학적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스카 지상화 중 일부는 특정 별자리나 천체의 움직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나스카인들이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종교적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나스카인들의 신앙과 의식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그들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나 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타당한 이유로는 그 시대 죽은 자들은 하늘로 돌아가는데 저마다 자신들이 태어난 별자리로 돌아간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간 별나라에서도 행복하길 바란다는 염원을 담아 별자리를 지상에 크게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먼 곳에서 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나스카 지상화를 그리게 된 이유라고 하는데 나름 설득력이 있는 듯 하네요. 나스카 지상화의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그 제작 과정입니다. 나스카인들은 지상화를 그리기 위해 정교한 측량 기술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들이 고도의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나스카 지상화는 그 크기와 정교함으로 인해 외계 문명의 흔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1994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이는 그 역사적 가치와 독특함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광객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지상화가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나스카 지상화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그 크기와 정교함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한 미스터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나스카인들의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신앙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한때는 이는 도저히 사람이 만들 수 없다고 하여 초고대 문명이나 외계의 힘을 빌렸다고 하여 수많은 음모론자들에게 끝없이 회자되는 미스테리의 단골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함으로 많은 미스테리들은 서서히 감춰두었던 비밀을 한꺼풀씩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스카 지상화는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탐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그 크기와 정교함으로 인해 하늘에서만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스카인들이 하늘에서 지상화를 보기 위해 열기구나 다른 비행수단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한 많은 이론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은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놀라운 유산이지만 이야기가 미스터리로 분류되는 이유는 그 의미와 목적이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제작 동기와 사용 목적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도대체 어떻게 이 커다란 지상화를 그릴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또 어떤 원리와 어떤 장치로 이처럼 거대한 지상화를 그릴 수 있었는지, 더불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동원된 인원의 수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자했을 시간 등 여전히 지상화에 대한 궁금증으로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게 만들었으며 그중 일부는 매우 흥미롭고 신비로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스카 지상화의 미스터리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지상화의 크기와 정교함은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나스카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거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도구와 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나스카인들이 고도의 측량 기술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나스카 지상화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천문학적 용도와 종교적 의식 외에도 나스카 지상화가 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나스카 지역은 매우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물은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따라서 나스카인들이 물의 흐름을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상화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음모론자들은 외계 우주선의 활주로였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의 비행체들은 수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활주로가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스카 지상화는 외계 문명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나스카 지상화가 외계인들이 지구를 방문한 흔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카 지상화의 크기와 정교함은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러한 주장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나스카 지상화와 관련하여 1970년대에 한 독일의 고고학자 마리아 라이에는 나스카 지상화를 연구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나스카 지상화의 보존과 연구에 큰 기여를 했으며 그녀의 노력 덕분에 나스카 지상화는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라이에는 나스카 지상화의 천문학적 의미를 강조하며 이 지상화들이 천문학적 관측을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나스카 지상화의 새로운 부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2020년 페루의 고고학자들은 드론을 사용하여 새로운 지상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상화는 고양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지상화들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나스카 지상화가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탐구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그 크기와 정교함 그리고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한 미스터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나스카인들의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신앙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탐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스카 지상화의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고학적 연구와 발굴을 통해 나스카 지상화의 제작 과정과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나스카인들이 사용한 도구와 기술, 그리고 그들이 지상화를 제작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카 지상화 주변에서 발견된 유물이나 유적을 분석함으로써 나스카인들의 생활 방식과 신앙체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천문학적 연구를 통해 나스카 지상화의 천문학적 의미를 밝히는 것입니다. 나스카 지상화 중 일부는 특정 별자리나 천체의 움직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나스카인들이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스카 지상화가 천문학적 관측을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현대의 천문학적 도구와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정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스카 지상화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관광객과 개발로 인해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나스카 지상화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나스카 지상화의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고 미래 세대에게 그 의미와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넷째, 나스카 지상화와 관련된 새로운 발견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드론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상화를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나스카 지상화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나스카 지상화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카 지상화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제시함으로써 나스카 지상화의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명확하게 풀리지 않고 있는 나스카의 지상화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마 제국의 갑작스러운 몰락.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인류 역사상 한때 가장 번성했던 로마 제국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몰락은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753년에 건국되어 약 1000년 동안 번영을 누렸습니다. 사실 1000년이라는 숫자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미국이 최강대국으로 지구상에 존재한 시기가 얼마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궁금하여 검색을 해봤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강력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전쟁 동안 미국은 주요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 세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전쟁 후 유럽과 아시아의 재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냉전 시기 동안 미국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은 단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경제, 군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미국이 최강대국으로 자리 잡은 지 약 80년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최강대국으로 언제까지 그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쉽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는 않겠지만 로마처럼 1000년은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 번영을 누렸다고 하니 대단하구나 싶네요. 그러나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게르만족의 장군 오도아케르에게 폐위되면서 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하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발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일 사건이나 특정 시점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로마 제국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복잡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시스템은 점점 비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관료주의와 부패가 만연하여 정부의 효율성이 떨어졌고 이는 제국의 통치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경제적 문제들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인해 경제가 불안정해졌고 이는 사회적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또한 군사적인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초기에는 강력하고 효율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사력은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용병을 고용하게 되면서 로마 군대의 충성심과 전투력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의 침략이 로마 제국의 몰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야만인 부족들의 침략을 받았으며 이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코트족과 반달족입니다. 서기 410년 코트족의 왕 알라릭 1세가 로마를 약탈하면서 로마 제국의 몰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서기 455년에는 반달족이 로마를 약탈하였으며 이는 로마 제국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침략은 로마 제국의 군사적, 경제적 자원을 소모시키고 제국의 방어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 제국의 사회적 변화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초기에는 다신교를 신봉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독교가 제국의 주요 종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였으며 이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전통적인 로마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확산은 로마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점점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로마 제국의 통치 구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네 번째로 로마 제국의 인구 감소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제적, 군사적 자원의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서기 165년부터 180년까지 발생한 안토니누스 역병은 로마 제국의 인구를 크게 감소시켰으며 이는 제국의 경제적, 군사적 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인구 감소는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이는 농업 생산성과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의 몰락은 제국의 분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기 285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제국을 동서로 분할하여 통치하였으며 이는 제국의 통치 구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번영을 누렸으나 서로마 제국은 점점 더 약화되었습니다. 서기 395년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사망한 후 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동서로 분할되었으며 이는 서로마 제국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의 몰락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작용한 결과입니다. 내부적인 문제들, 외부의 침략, 사회적 변화, 인구 감소, 그리고 제국의 분열 등이 모두 로마 제국의 몰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로마 제국의 쇠퇴를 가속화시켰으며 결국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가 폐위되면서 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순히 한 사건이나 특정 시점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구조, 경제적 안정성, 군사적 능력, 사회적 변화 등을 모두 약화시키며 결국 로마 제국의 몰락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여겨지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이 미스터리에 포함되는 이유는 그 원인이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몰락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로마 제국의 몰락을 역사적 미스터리로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에 대한 미스터리는 또한 당시 사람들의 경험담과 체험을 통해 더욱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의 몰락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은 당시의 혼란과 불안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서기 410년 코트족의 왕 알라릭 1세가 로마를 약탈했을 때 많은 로마 시민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영광스러운 과거와 현재의 참혹한 현실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담은 로마 제국의 몰락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에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은 로마 제국의 몰락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의 말기에 사용된 동전이나 유물들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로마 제국의 몰락이 단순히 외부의 침략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최근에 발견된 문서들은 로마 제국의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로마 제국의 몰락이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얽혀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는 당시의 종교적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주요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전통적인 로마의 가치관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변화는 로마 제국의 사회적 구조와 정치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제국의 몰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문서들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몰락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로마 제국의 몰락이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종교적 변화의 결과임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있는 미스터리입니다. 이러한 미스터리는 당시 사람들의 경험담과 최근에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 더욱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과 새로운 발견들은 이 사건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은 로마 제국의 몰락을 역사적 미스터리로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에 대한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외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용병 대신 충성심 있는 군대를 양성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넷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염병 예방과 인구 증가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국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된 통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해결 방법들은 로마 제국의 몰락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 이해하게 합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단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우리는 로마 제국의 몰락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명확하게 풀리지 않고 있는 1000년 동안 번영을 누렸다는 로마 제국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몰락했다고 합니다. 달이 차오르면 기울기 마련이듯 자연스러운 몰락이었다는 것이 되겠네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그리스 신화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는 수많은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으며 이들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기원전 8세기경부터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같은 시인들에 의해 문서화되었습니다. 이 신화들은 주로 신들의 기원, 인간과 신의 관계, 영웅들의 모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주요 신들은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아테나, 아폴론,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아레스, 헤파이스토스, 데메테르, 디오니소스 등입니다. 이들은 올림포스 산 정상에 거주하며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대표적인 신들의 이름과 그들이 소유했다는 능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며 각 신들은 고유한 역할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우스 올림포스의 왕으로 하늘과 천둥의 신입니다.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다른 신들과 인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헤라 제우스의 아내이자 여신들의 여왕으로 결혼과 출산을 관장합니다. 포세이돈 바다의 신으로 지진과 말의 신이기도 합니다. 삼지창을 들고 다니며 바다를 지배합니다. 아테나 지혜와 전쟁의 여신으로 올리브 나무와 올빼미가 그녀의 상징입니다. 전략적 전쟁과 공예를 관장합니다. 아폴론 태양 음악시 예언의 신입니다. 의술과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리라를 연주합니다. 아르테미스 사냥과 달의 여신으로 자연과 동물의 수호자입니다. 활과 화살을 들고 다니며 사냥을 즐깁니다. 아프로디테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으로 비너스라고도 불립니다. 사랑과 욕망을 관장합니다. 아레스 전쟁의 신으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전쟁을 상징합니다. 헤파이스토스 대장장이와 불의 신으로 신들의 무기와 도구를 만듭니다. 불과 금속을 다루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데메테르 농업과 풍요의 여신으로 곡물과 수확을 관장합니다. 디오니소스 포도주와 축제의 신으로 환희와 관계의 상징입니다. 헤르메스 신들의 전령이자 여행과 상업의 신입니다. 날개 달린 샌들을 신고 빠르게 이동하며 도둑과 상인의 수호자입니다. 이 신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각 신들의 역할과 능력은 그들의 신앙과 의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간에는 이 신들이 사실은 외계에서 온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할 때 우리는 그들을 신으로 간주하기도 하기 때문에 외계에서 온 초인들이 지구에 관여했던 것이 신들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에는 살짝 그럴싸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과 인간 사이의 주요 영웅들로는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페르세우스,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모험을 겪으며 영웅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주요 사건 중 하나는 트로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납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 트로이로 원정을 떠났고 10년간의 전쟁 끝에 트로이를 함락시켰습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헤라클레스의 시비가업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인간 여성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으로 헤라의 질투로 인해 미친 상태에서 자신의 가족을 죽이게 됩니다. 이 죄를 씻기 위해 헤라클레스는 12가지 과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과업에는 네메아의 사자 테칩 레르네의 히드라 테칩, 아마조네스 여왕 히폴리테의 허리띠 획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과업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영웅으로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는 또한 인간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 신으로 이로 인해 제우스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는 코카서스 산에 묶여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형벌을 받았으나 결국 헤라클레스에 의해 구출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창조와 고통, 그리고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종교적 신념과 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신화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문학, 예술,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 신화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는 단순한 전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속에는 수많은 미스터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미스터리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 신화가 단순한 신화적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그로 인한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헤라클레스의 12가업은 인간의 죄와 속죄, 그리고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히 신화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그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미스터리 사건으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탁소가 있습니다. 델포이 신탁소는 아폴론 신의 신탁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으로 이곳에서 받은 신탁은 종종 모호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앞두고 델포이 신탁소를 찾아가 신탁을 받았는데 큰 제국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았습니다. 크로이소스는 이 신탁을 자신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했으나 실제로는 그의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델포이 신탁소의 신탁은 종종 모호하고 해석하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새롭게 발견된 놀라운 이야기로는 고대 그리스의 아틀란티스 전설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저서에 등장하는 아틀란티스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가진 섬으로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인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으며 최근에는 아틀란티스의 위치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고대 그리스 신화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은 종종 인간의 지혜와 용기를 통해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델포이 신탁소의 모호한 신탁은 종종 신탁을 받은 자의 지혜와 통찰력에 따라 해석되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해결됩니다. 크로이소스 왕의 경우 신탁을 잘못 해석하여 비극을 맞았지만 이는 신탁의 모호함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틀란티스 전설의 경우 현대의 고고학자들과 연구자들은 과학적 방법과 기술을 통해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고대의 미스터리를 현대의 지식과 기술로 해결하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을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마무리로 고대 그리스 신화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탐구하게 만듭니다. 델포이 신탁소의 모호한 신탁이나 아틀란티스 전설과 같은 이야기는 인간의 지혜와 용기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 속에 담긴 미스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발견과 탐구를 촉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그리스 신화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했던 흑마법.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흑마법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마법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고 합니다. 그 기원과 현대적 해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흑마법은 전통적으로 사악하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초자연적인 힘이나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1456년 요하네스 하틀리브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교회법에서 금지하는 7가지 마법을 포함합니다. 이 7가지 마법은 강령술, 풍수술, 수점술, 공점술, 화점술, 수상술, 골복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법들은 중세 유럽에서 주로 교육받은 엘리트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종교 재판관들에 의해 금지되고 박해받았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이러한 마법들이 더 자유롭게 행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세 이전에는 마법과 점술이 종교적, 사회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점술과 예언이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관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습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마법과 점술이 종교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서면서 기독교 교회가 권력을 강화하고 이교도적 요소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마법과 점술은 사악한 행위로 간주되었고 교회법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특히 종교재판을 통해 마법사와 점술가들이 박해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즉 많은 마법사들이 악녀라는 이름으로 마녀사냥을 당하여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세 이전에는 마법과 점술이 더 자유롭게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서면서 교회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금지되고 박해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마법과 점술의 사회적, 종교적 위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가지 흑마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강령술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대화하는 마법으로 주로 라틴어로 작성된 마도서를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2. 풍수술은 모래, 돌, 흙 등을 던져 그 모양을 읽어 점을 치는 방법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3. 수점술은 물을 이용한 점술로 바빌로니아에서 시작되어 비잔틴 시대의 인기를 끌었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마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4. 공점술은 모래, 흙, 씨앗 등을 공중에 던져 그 패턴을 해석하는 점술로 천둥, 해성, 별똥별, 구름 모양에서도 점을 쳤습니다. 5. 화점술은 불의 기호와 패턴을 통해 점을 치는 방법으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6. 수상술은 손바닥에 선을 읽어 점을 치는 방법으로 점성술과 연결된 기호를 사용합니다. 7. 골복술은 동물의 견갑골을 이용한 점술로 견갑골이 부러진 모양을 통해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7가지 흑마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흑마법의 기원은 원시적이고 의식적인 영혼 숭배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앤 플레이스의 저서 마법과 연금술에 따르면 흑마법은 영적 존재와의 친밀감을 달성하기 위한 원시, 샤머니즘적 노력과 유사한 의식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많은 마법의 관습과 의식이 사악하거나 비종교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로 인해 흑마법은 금지되고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연마법은 마르실리우 피치노 수도원장, 요하네스 트리테미우스, 하인리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와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흑마법은 다양한 해석과 정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현대 위카와 위치크래프트 수행자들은 흑마법을 수행하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적 맥락에서 흑마법과 백마법의 경계는 다소 명확하며 대부분의 현대적 정의는 연습보다는 의도에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흑마법은 사악한 의도를 가진 마법으로 정의되며 백마법은 선한 의도를 가진 마법으로 정의됩니다. 이제 흑마법의 현대적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흑마법이 주로 대중문화와 미디어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소설, 게임 등에서 흑마법은 종종 악당이나 사악한 존재와 연관되어 등장합니다. 이러한 대중문화 속 흑마법은 실제 역사적 배경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흑마법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으며 많은 사람들이 흑마법의 역사와 현대적 해석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흑마법에 대한 현대적 해석 중 하나는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입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흑마법을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과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흑마법의 의식과 의뢰는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욕망과 두려움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흑마법은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흑마법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흑마법은 종종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통제와 권력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에서 흑마법은 교회와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흑마법은 종교적 관점에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흑마법은 종종 악마 숭배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흑마법을 사탄과 연관된 사악한 행위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기독교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중세 유럽에서 행해졌던 흑마법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흑마법이 매우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흑마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사례는 15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프랑스의 한 귀족은 자신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 흑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강령술을 통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 적을 저주하였고 실제로 그의 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원인 모를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흑마법의 강력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국의 한 마법사는 자신의 연인을 되찾기 위해 흑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의식을 통해 연인의 영혼을 불러내어 그녀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흑마법의 위험성과 그 강력한 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법사는 결국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되었지만 그의 흑마법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났다는 그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시선으로 본다고 합니다. 1. 영혼 없는 좀비. 많은 전설과 이야기에서는 흑마법으로 되살아난 사람들이 영혼 없이 단순히 움직이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본래의 기억이나 감정을 가지지 못하고 단순히 마법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좀비와 같은 존재로 그려집니다. 2. 완전한 부활. 흑마법이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되살아난 사람이 본래의 기억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이야기에서는 부작용이나 예기치 않은 결과가 따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연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흑마법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흑마법 사례 중 하나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마법사는 자신의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흑마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의식을 통해 악마와 계약을 맺었고 실제로 그의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흑마법의 대가로 자신의 건강을 잃게 되었으며 이는 흑마법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흑마법의 강력함과 그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흑마법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성공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흑마법은 항상 위험을 동반하며 그 대가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흑마법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신중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제로 행해졌던 흑마법과 그 성공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끔 한순간 유명해지거나 벼락부자가 된 사람 중에 악마와의 계약으로 영혼을 팔았다라는 말들이 전해지기도 하던데 혹시 진짜 흑마법 때문에 영혼을 팔고서 대성하거나 유명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어설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 시리즈.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마다 무서운 공포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고 알려진 3가지 공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 첫 번째는 멕시코의 인형의 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섬은 멕시코시티 남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소치밀코 운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천 개의 인형이 나무와 건물 등에 매달려 있어 매우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입니다. 이 섬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형의 섬의 역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섬에는 돈 줄리안 산타나 베레라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그는 운하에서 익사한 어린 소녀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줄리안은 소녀의 영혼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게 되었고 그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인형을 나무에 매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인형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약 26년 동안 수천 개의 인형을 섬 곳곳에 걸어 놓았습니다. 이 인형들은 대부분 낡고 훼손된 상태로 목이 잘리거나 눈이 빠진 인형들도 많아 섬 전체가 매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줄리안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가 소녀의 영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형을 방패로 사용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줄리안은 2001년에 소녀가 익사했던 운하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그의 죽음 역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인형의 섬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인형의 섬은 단순한 공포의 장소를 넘어 인간의 심리와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줄리안의 행동은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인형의 섬은 현대사회에서 공포와 미스터리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며 그들은 인형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심리적 반응을 잘 보여주는 예로 공포와 불안이 어떻게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례로 인형의 섬을 방문한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낮에는 섬의 독특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지만 밤에는 더욱 오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거나 바람이 불 때마다 기괴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합니다. 또한 인형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섬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공포와 미스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입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느끼는 공포와 신비로움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형의 섬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이자 인간의 두려움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인형의 섬은 또한 문화적 상징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전통과 신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관념이 이 섬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멕시코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형의 섬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인형들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이는 멕시코의 전통적인 죽음에 대한 관념을 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인형의 섬은 단순한 공포의 장소를 넘어 인간의 심리와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섬은 줄리안 산타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멕시코의 전통과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형의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단순히 공포를 체험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심리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형의 섬은 매우 흥미로운 장소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두 번째 공포는 스코틀랜드의 오버톤 다리는 1950년대부터 수십 마리의 개들이 이유 없이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죽는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리는 스코틀랜드 덤바턴셔의 밀턴 마을에 위치해 있으며 1895년에 헨리 어니스트 밀러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오버톤 하우스와 연결되어 있으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아름다운 석조 다리입니다. 그러나 이 다리에서 발생한 개들의 투신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600마리 이상의 개들이 이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1995년 이후로는 50마리 이상의 개들이 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개들이 다리의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멈추고 허공을 향해 짖은 후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는 공통된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미스터리합니다. 개들이 뛰어내리는 지점은 항상 다리의 오른쪽이며 오버톤 하우스 방향과 가까운 다리 3분의 2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의 품종이나 훈련 여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며 특히 콜리나 레트리버와 같은 주둥이가 긴 품종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리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러 가지 가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개들이 다리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냄새에 의해 혼란스러워져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동물행동학자들은 개들이 다리 아래에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와 다람쥐나 밍크의 소변 냄새에 자극을 받아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다고 추론합니다. 특히 밍크의 배설물 냄새가 개들의 후각을 자극하여 이러한 행동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밀턴 마을에는 밍크가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개들이 밍크의 배설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과거보다 밍크의 개체수가 줄었다며 이 가설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개들이 다리 아래에서 발생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마을 전설에 따르면 이 다리는 고대 켈트 신화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여겨졌으며 이 때문에 진동이나 기이한 소리 등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설은 개들이 영적인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실제로 오버톤 다리 인근 주민들은 뭔가가 개들을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도록 충동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와 의심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개들이 핵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자극을 받아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2002년 영국 왕립야생동물협회의 데이비드 섹토는 오버톤 다리에서 개들이 뛰어내린 이유가 핵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버톤 다리에서 약 35km 떨어진 패슬레인 해군기지에는 핵잠수함 정박지가 있으며 이 잠수함은 5만 120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개들은 이러한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다는 가설입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가설은 개들이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는 이유가 다리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개들은 다리의 높이나 난간 너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다리 아래로 평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뛰어내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리의 특정 지점에서 개들이 안절부절하며 코를 킁킁거리고 불안 증세가 심해지다가 난간 너머로 점프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개들의 행동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이외에도 오버톤 다리에서는 한 남자가 자신의 아기를 다리에서 집어던지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저주로 인해 개들이 다리 밑으로 뛰어내린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오버톤 다리에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고 건너라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개들이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는 비극적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개들이 이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있으며 그 이유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버톤 다리의 미스터리는 과학적인 설명과 초자연적인 설명이 혼재된 상태로 남아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세 번째 공포는 아오키가하라 숲. 흔히 자살의 숲으로 알려진 이곳은 일본 후지산 근처에 위치한 울창한 숲입니다. 이 숲은 그 신비로움과 어두운 역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오키가하라 숲의 기원은 864년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분화로 인해 용암이 흘러내려 현재 숲이 형성되었으며 그 면적은 약 3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숲은 용암이 굳어 형성된 독특한 지형 덕분에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신비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오키가하라 숲은 일본 민간 전승과 대중문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오키가하라 숲은 일본 민간 전승에서 유레이라는 유령이 나타난다고 전해지며 이 유령들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파고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설은 이 숲을 더욱 신비롭고 두려운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숲은 일본의 여러 소설, TV쇼, 영화 등에서 자주 다루어지며 그 어두운 면모가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이 숲은 자살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시도합니다. 1998년에는 73구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2002년에는 78구, 2003년에는 100구, 2004년에는 108구로 자살자 수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2010년에는 247명이 자살을 시도해서 54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오키가하라 숲의 이러한 어두운 역사는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숲 입구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자살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숲을 순찰하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오키가하라 숲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살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오키가하라 숲이 단순히 자살의 장소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도 함께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숲은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일본 담비 멧돼지, 작은 일본 두더지 등 희귀한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곰도 이 지역에 출몰한다고 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조류 관찰자들도 맷비둘기부터 나무 꼭대기에 서식하는 다양한 뻐꾸기 종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움 덕분에 아오키가하라 숲은 산림욕과 트레킹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오키가하라 숲은 그 어두운 역사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도 함께 간직한 장소입니다. 이 숲은 일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대 사회의 문제를 모두 담고 있는 복합적인 장소로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 시리즈는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속 실제 유령 사건들.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다는 심령 현상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기록된 심령 현상에 대한 미스터리한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나 소문이 아닌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들로 그 배경과 현대적 해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에 와서 심령 현상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며 각종 연구와 논의가 시작이 된 최초의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발생한 하이즈빌 사건으로 심령 현상이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1848년 미국 뉴욕주의 작은 마을 하이즈빌에서 폭스 가족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집은 이전에도 여러 가족이 거주했지만 모두 이상한 소리와 현상에 시달려 떠나버렸습니다. 폭스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막내딸 케이트 폭스는 손가락을 튕기면 무언가가 따라 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폭스 부인은 용기를 내어 그 영혼과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던지고 긍정의 대답이면 소리를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인가? 라는 질문에는 집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후 폭스 가족은 이 영혼과의 교신을 통해 그가 5년 전 이 집에서 살해된 행상인 로스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쪽 침실에서 주방칼로 목이 잘려 죽었고 시체는 지하실에 묻혔으며 돈 500달러가 훔쳐졌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이 집에 살았던 조지 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지하실을 파헤쳤고 실제로 해골과 모피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보스턴 저널에 실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이즈빌 사건은 심령 현상이 과학적으로 연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영혼의 존재를 믿게 되었고 심령주의가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심령주의는 사망자의 영혼과 교신할 수 있다는 신앙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며 영매를 통해 영혼과 소통하는 교령회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폭스 자매는 유명한 영매로 활동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교령회에 참여했습니다. 현대적 해석으로는 하이즈빌 사건이 집단 히스테리나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이고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심령현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많은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심령현상을 연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령주의는 19세기 후반에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많은 사회개혁 운동과도 연관되었습니다. 노예제도 폐지운동이나 여성 참정권 운동 등에서 심령주의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이즈빌 사건은 심령현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후 많은 심령현상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이즈빌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심령 현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할 이야기는 고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기록한 유령의 집 사건입니다. 타키투스는 그의 저서 역사에서 로마의 한 집에서 발생한 기이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밤마다 쇠사슬 소리가 들리고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결국 철학자 아테네도루스가 이 집에 머물며 유령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는 밤에 책을 읽다가 쇠사슬 소리를 듣고 유령을 따라가 보고 집 뒤뜰에 묻힌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이 해골을 정중히 매장한 후 유령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고대 로마인들이 유령을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닌 해결 가능한 문제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유령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령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믿었으며 매장되지 못한 시신이 유령이 되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테네도루스가 발견한 해골은 아마도 이 집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적 해석으로는 이 사건이 심리적 요인이나 집단 히스테리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이고 두려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로마인들이 유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개할 이야기는 중세 유럽의 블랙데스 시기입니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많은 이들이 초자연적인 원인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죽음의 사신이라는 존재가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신은 검은 망토를 입고 낫을 든 모습으로 묘사되었으며 그가 나타난 곳에서는 반드시 죽음이 뒤따랐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적 해석에 따르면 이는 당시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흑사병의 원인은 결국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옮기는 세균으로 밝혀졌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보로우 레지스는 중세시대부터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17세기에는 이곳에서 많은 유령 목격담이 보고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662년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이 마을의 교회에서는 매일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교회의 관리인 존 모어는 이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밤마다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실제로 유령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령은 중세시대의 옷을 입고 있었으며 교회 안을 떠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에도 보로우 레지스는 유령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19세기 미국의 벨 마녀 사건입니다. 테네시주 애덤스에 살던 벨 가족은 1817년부터 1821년까지 미스터리한 현상에 시달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물건이 움직이며 가족 구성원들이 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존 벨은 정체불명의 존재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앤드류 잭슨 대통령도 이 집을 방문했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적 해석으로는 이 사건이 집단 히스테리나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보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1830년대 캐나다의 에머스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1834년 18세의 에스더 콕스는 갑작스러운 발작과 함께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는 물건이 스스로 움직이고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더는 종종 몸에 상처를 입었고 그녀의 주변에서는 불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신문에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의 집을 방문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당시의 유명한 심령 연구가들도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에머스트의 유령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 심령 현상의 존재를 믿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소개할 이야기는 일본의 유령배 사건입니다. 18세기 일본의 에도 시대 해안가에서 정체불명의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배는 둥근 형태로 내부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물건들과 함께 한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츠로 분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에는 외계인과 관련된 이야기로도 해석되곤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배와 여인을 신비한 존재로 여겼고 다양한 설화와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현대적 해석으로는 이 배가 외국에서 표류해온 것일 수 있으며 여인은 외국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정확한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능력을 가진 달라이라마의 환생.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초능력을 가진 달라이라마의 환생에 관련된 미스테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전통 중 하나로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는 환생을 통해 계속해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이어갑니다. 현재 14대 달라이라마는 자신의 환생이 티베트 밖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와의 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환생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해석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환생이 전통적으로 반복되어진 시작은 15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달라이라마로 알려진 겐둔 두빠는 1391년에 태어나 1474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의 환생자로 인정된 겐둔 갸초는 1475년에 태어나 1542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 전통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현재의 14대 달라이라마인 텐진 갸초께서 193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전통으로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는 죽음 후에도 계속해서 환생하여 티베트 불교와 티베트 민족을 이끌어 나갑니다.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티베트 불교의 윤회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윤회를 반복하며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환생한다고 믿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지며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로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환생한다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로 티베트 불교 신자들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현대적 해석에 따르면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티베트의 정치적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14대 달라이라마께서는 자신의 환생이 티베트 밖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와의 갈등을 반영한 것으로 중국 정부는 달라이라마의 환생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달라이라마의 환생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달라이라마께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은 티베트 불교 신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달라이라마의 환생은 티베트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단순히 환생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특별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달라이라마가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인류에게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달라이라마가 영적 지도자로서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념을 뒷받침합니다. 그렇다면 달라이라마로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특징 즉 특별한 능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적 통찰력. 달라이라마는 깊은 명상과 수행을 통해 높은 수준의 영적 통찰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그가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유 능력. 일부 사람들은 달라이라마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그가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 찾아옵니다. 예언 능력. 달라이라마는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그가 티베트와 세계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비와 사랑의 실천. 달라이라마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지혜와 가르침. 달라이라마는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티베트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이러한 5가지 능력들은 그가 단순히 환생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의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티베트 불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과 예언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14대까지 이어진 달라이라마 중에서도 초능력이나 예지력으로 특별히 유명한 달라이라마 2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6대 달라이라마인 창양갸초입니다. 그는 1683년에 태어나 1706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창양갸초는 다른 달라이라마들과는 달리 전통적인 수도 생활을 따르지 않고 시와 노래를 즐기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시와 노래는 티베트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예지력과 영적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전해집니다. 그의 삶과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지력. 창양갸초는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시를 남겼는데 이는 그의 예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시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하가 내 날개를 빌려다오. 나는 멀리 날아가지 않으리니 리장에서 나는 돌아올 것이다. 이 시는 그가 티베트를 떠나기 전에 지은 것으로 그의 죽음과 환생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영적 능력. 창양갸초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낳기 전 상서로운 기적들을 보았다고 전해지며 이는 그가 특별한 영적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그의 어머니가 샘에서 물을 떠다 마시자 그 샘에서 물 대신 우유가 솟구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학적 재능. 창양갸초는 시와 노래를 통해 자신의 영적 경험과 통찰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와 노래는 티베트 전역에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삶을 살며 그의 문학적 재능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5대 달라이라마인 응왕 롭상갸초도 초능력과 예지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1617년에 태어나 1682년에 사망하셨으며 티베트의 정치적 통합과 불교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응왕 롭상갸초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는 티베트의 여러 지역을 통합하고 포탈라 궁전을 건설하여 티베트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만들었습니다. 5대 달라이라마인 응왕 롭상갸초는 그의 영적 능력과 예지력으로 유명하지만 몇 가지 눈에 확 끌리는 미스터리한 경험들도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환생의 예언. 응왕 롭상갸초는 자신의 환생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다음 환생이
어디에서 이루어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포탈라 궁전의 건설. 응왕 롭상갸추는 포탈라 궁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궁전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난 샘물이 건설을 방해했지만 달라이라마의 기도로 인해 샘물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은 그의 영적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영적 치유. 응왕 롭상갸추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손길만으로도 병이 낫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는 그의 영적 능력을 증명하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그의 치유 능력은 티베트 전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예지력. 그는 티베트의 미래에 대한 여러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 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났으며 이는 그의 예지력이 뛰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는 티베트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여러 예언을 남겼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응왕 롭상갸추의 이러한 미스터리한 경험들은 그의 영적 능력과 예지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의 삶과 업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가장 유명한 달라이라마라고 한다면 14대 달라이라마가 아닐까 합니다. 현재 14대 달라이라마인 텐진 갸초는 1935년에 태어나셨으며 2세 때 13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텐진 갸초는 1950년에 공식적으로 달라이라마로 즉위하셨고 1959년 중국의 티베트 점령 이후 인도로 망명하여 현재까지도 인도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14대 달라이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자비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으며 198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는 티베트의 독립과 자치권을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오셨으며 그의 가르침과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티베트 불교의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종교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14대 달라이라마의 영향력은 티베트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그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자비와 지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으며 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달라이라마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텐진 갸초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두드러집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보며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의 미스테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3호와 외계 생명체와의 첫 만남.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화성 3호의 미스터리 외계 생명체와의 첫 만남에 관한 다소 긴 영상입니다. 광활한 우주와 그에 따른 각종 탐사선들의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우주 전쟁에는 알려지지 않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미국과 소련은 우주 탐사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특히 소련의 금성과 화성 탐사는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소련은 붉은 행성 탐사를 목표로 수많은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고 미국은 달 탐사에 집중했습니다. 소련은 28대의 우주선을 발사하여 13대는 금성 대기권 진입에 성공했고 8대는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련은 당시 미국보다 주도적인 우주 탐사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만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와 최초의 우주인 탄생 등 우주 탐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1957년 10월 4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으로 소련의 우주 탐사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59년 소련은 달에 도달한 최초의 우주선인 루나 2호를 달 표면에 충돌시켜 귀중한 데이터를 얻었고 이를 통해 우주 탐사 패권을 선점했습니다. 1966년 루나 9호는 최초로 달 연착륙에 성공한 우주선이 되었고
달 표면의 첫 이미지를 전송했습니다. 1970년 루나 16호는 세계 최초로 달 토양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로 여행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108분간 궤도 비행을 마쳤고 이를 통해 소련은 우주 탐사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1964년에는 최초의 다인승 우주비행 프로그램인 보스호트 1호를 운영했습니다. 1971년 소련은 세계 최초의 우주정거장인 살류트 1호를 발사하여 다양한 우주 임무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1960년대 소련은 베네라 미션을 통해 금성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금성은 지구 대기압의 90배에 달하는 험난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이산화탄소와 황 같은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965년 소련의 베네라 3호는 금성 탐사에 실패했지만 1967년 베네라 4호는 금성 착륙에 성공하여 대기 중 산소와 물이 없고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 자기장이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소련은 금성 탐사 임무를 계속 진행하여 1969년 베네라 5와 6호를 발사했습니다. 베네라 8호는 금성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 발사된 베네라 9호에서 12호 탐사선들은 더 높은 품질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착륙선을 탑재하여 다양한 금성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1981년 소련은 베네라 13호와 14호를 5일 간격으로 발사했습니다. 두 탐사선은 금성의 대기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밀폐 용기에 봉인된 상태로 발사되었고 금성에서 예상보다 긴 작동 시간으로 신비로운 컬러 이미지를 촬영하고 소리를 녹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성의 바람 소리는 으스스한 백색 소음을 연상시키며 금성 표면의 평균 풍속은 초당 0.3에서 0.5m로 분석되었습니다. 베네라 14호는 금성의 가혹한 환경을 컬러 파노라마 이미지로 포착하였으며 이 이미지는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금성을 촬영한 최고의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소련이 촬영한 금성의 일부 모습은 현재까지도 비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네라 미션 성공 후 소련은 화성 탐사를 목표로 화성 2호와 3호를 개발하여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1971년 5월 화성의 대기 기후 표면 특징 연구를 위해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구성된 화성 2호를 발사했으나 착륙선의 낙하산 고장으로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다행히도 궤도선은 화성에 대한 데이터를 지구로 안전하게 전송했습니다. 이후 발사된 화성 3호는 화성 표면에 착륙한 최초의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특수 설계된 화성 3호는 외계 행성의 험난한 환경에 견디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장착했으며 프라뱀 로버라는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는 로봇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로버는 무게 5kg의 화성 지형 탐사 임무를 가진 로봇으로 험난한 지형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탑재되었으며 15m 케이블로 착륙선에 고정된 상태로 화성 토양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프라뱀 로버는 당시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작동 시간이 약 20초 남짓이었습니다. 화성 3호의 붉은 행성 탐사 성공은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소련이 선두주자임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게 약 4,650kg의 이 우주선은 궤도선과 착륙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메라와 각종 화성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소련의 화성 탐사 결과는 우주 탐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화성 2호와 3호는 놀라운 기술력으로 만들어졌으며 랜더라고 불리는 시스템은 화성에 착륙할 때 충격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착륙선의 속도를 늦추는 낙하산이 펴지고 작은 로켓이 부드러운 착륙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화성 3호는 착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지와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화성 임무를 통해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하였고 이를 통해 화성에서 외계 생명체 탐사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성 탐사선에는 표면 탐사 외에도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설계가 되어 있었으나 화성 3호가 촬영한 이미지만으로는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찾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화성 3호는 지구에 데이터를 보내는 중 15초 만에 통신이 끊겼으며 이 통신 두절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먼지 폭풍의 영향이라는 설도 있지만 외계 생명체의 영향으로 통신이 끊어졌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소련의 화성 탐사 공식 보고서에서 프라뱀 로버에 대한 부분이 비밀로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1990년에 비밀이었던 프라뱀 로버의 존재가 유출되었으며 화성 6호와 7호 우주선에도 이 로버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성의 엄청난 먼지 폭풍은 몇 주 동안 지속되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을 만드는데 화성 3호 탐사선이 멈춘 원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화성의 환경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 더 많은 궁금증을 일으키게 했으며 성공적인 외계 행성 탐사 임무를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주 탐사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인류의 도전을 수차례 좌절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화성 2호의 착륙 실패가 있습니다. 화성 착륙 중 로켓의 작동 이상으로 표면에 충돌한 사건은 유명한 아폴로 미션 중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모듈이 달 표면 착륙을 위해 하강할 때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닐 암스트롱의 빠른 판단과 조종 기술 덕분에 자신과 동료 비행사 버즈 올드린의 생명을 구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우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합니다. 1971년 소련이 발사한 화성 3호는 개선된 기술의 결과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화성 3호에서 발생한 상황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이후 탐사선에는 진보된 기술을 갖춘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005년 나사는 화성 정찰 궤도선을 발사하여 화성 표면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착할 수 있는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궤도선의 임무는 화성 전체를 탐사하는 것이었지만 수십 년 전 착륙한 화성 3호를 찾는 임무도 포함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탐사선이 먼지 폭풍에 묻혔을 가능성도 높았지만 과학자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사에 열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MRO가 화성 표면에서 물체를 포착하여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낙하산으로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꽤 정확하게 보였으며 낙하산 주변에서 화성 3호로 추정되는 금속 물체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발견으로 화성 3호의 고장 원인은 찾을 수 없었지만 잔해가 발견됨으로써 소련의 우주 탐사 업적은 다시 한번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우주 경쟁을 조성하며 서로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하여 국제우주정거장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국가의 우주비행사들이 우주 탐사에 대한 공동 목표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주산업은 일론 머스크에 의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발사 후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여 과거에 비해 우주로 로켓을 끊임없이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여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신기한 현상을 시청자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스페이스X가 발사한 로켓 모듈이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도킹을 시도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삼각형 물체가 촬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를 검은색 삼각형 비행체라고 묘사했으며 다른 시청자들은 카메라 얼룩이나 우주 쓰레기, 기후 측정용 풍선이 터진 것이라고 반응했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근무한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 이반 박은 이 영상이 우주에서 지구의 남극광을 담기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비디오에는 미확인 비행물체 그룹이 촬영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UFO의 존재는 더욱 확실해졌지만 국제우주정거장을 운영하는 각국의 우주기관은 영상 속 비행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나사를 포함한 우주기관의 정보 은폐를 고발하는 내부자들의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는 소련의 금성과 화성 탐사 임무도 포함되었습니다. 1982년 베네라 13호는 금성에서 고품질의 풍경사진과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행성 표면에서 유기분자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생명체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금성에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과연 소련은 금성 탐사에서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을까요? 각국의 우주기관이 숨기고 있는 사실들은 무엇일까요? 현재 인류의 지식과 기술로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미 외계 생명체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스테리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